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죠. 12월 달 점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매매하고 임대차 보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 임대차하고 연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뼈대까지는 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매매하고 임대차 해서 계약 강론까지 보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민사특별법 2개 뼈대를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더라도 뭐라 하지 마세요. 보너스로 시간 남으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월, 2월 달 강의가 개강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죠. 1, 2, 3, 4, 5, 6개. 11, 12월 달은 그냥 맛보기만 한 거고요. 맛보기만. 본격적으로 1월 달부터 기본 내 이론이 들어가는데 다음 주까지 오실 때 11, 12월 달 강의를 좀 악착같이 한번 좀 돌리고 오시면 훨씬 낫습니다. 그냥 오늘 강의 듣고 아우 종강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요 상태 그대로 오시면 11월 달을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시게 돼요. 전혀 새로운 걸 듣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1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한 번은 들었는데 다르겠지. 택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뭔가 조금 들은 게 있어가지고 더 헷갈려요. 처음 듣는 분보다 완전 백지 상태 있는 분들보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씩 해서 8주를 했으니까 24개네요. 인강이 1시간짜리로 하루에 4개씩 들어야 돼요. 그래야 6일 동안 24개를 다 보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민법만 듣다 와야 돼요. 연말연시에 할 일도 별로 없죠. 요즘 같은 시국에 뭐 송년 모임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듣고 있어요. 적어도 1, 2주차 정도는 듣고 오셔야 아무리 못해도 1월 달에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완전히 수월하진 않아요. 조금 낫다 싶은 거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나가려면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11, 12월 달 매주 제가 뭐뭐 해주세요 했던 거 네 그러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 90% 이상이란 걸 제가 압니다. 요번만은 좀 마지막 약속이니까 꼭 좀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대부분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꼭 좀 해주세요. 네. 강론할 차례입니다. 계약 강론. 입문서로는 224페이지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3개의 계약이 우리 시험범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고요. 계약 총론과 관련해서 계약의 뜻과 계약 자유원칙, 그 제한에 해당되는 약관규제법, 그리고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 유물계약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 및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2가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하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봤죠. 그다음에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있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 계약교섭 중 계약의 부당한 체결 거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의 효력 2가지 동시 이행의 합력권하고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봤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의 해지 이렇게 계약 총론 내용 봤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강론에 처음에 매매 계약이라는 거 나와요. 이 계약 강론은 그 목차 내용이 순서가 대동소이해요.
그 계약의 뜻,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소멸. 뭐 요 정도예요. 핵심이 그 계약의 효력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이때 계약의 효력이라는 건 채권 채무의 발생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는데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떤 채권 채무가 생기는가.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채권 채무가 생기는가. 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어떤 채권 어떤 채무 즉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그게 계약강론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쉬운데 내용은 쉬워요. 근데 좀 많아요, 양이.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계약의 효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하기 전에 먼저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매매 계약이 무언지는 다 알고 계세요.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건 사고 파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건 민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니까 누가 매매 계약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물어보는 경우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좀 고급스럽게 대답을 해야 되죠. 천실없게 사고 파는 거 그러면 천실없게. 그렇죠? 일단 어떤 계약이든 계약의 뜻이라고 나오게 되면 계약의 양당사자를 생각을 하고요. 이 양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약이란 건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을 하는가를 생각하시면 계약의 뜻이 금방 나옵니다. 매매 계약은 어느 한쪽 일방이 타방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재산권을 옮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상대방 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이런 걸 매매계약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의 뜻은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게 매매계약의 뜻이에요. 고급스럽죠? 네? 아니, 사고 파는 거보다 훨씬 고급스럽잖아.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이때 재산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재산권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 일방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매도인인데요. 이 재산권이 꼭 매도인 소유에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 소유여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도 얼마든지 매매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약속만 하는 거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건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물건도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취득을 해서 넘겨주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해당되는 그 물건에 대한 재산권, 이 재산권은 꼭 계약 체결할 당시 매도인에게 속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 권리, 타인 물건 매매계약도 원칙적으로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대금을 지급해야 될 때요.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1억짜리 땅을 사면서 현금으로 9천만 원을 주고 모자라는 1,000만 원을 자동차로 줬다.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라는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반대 당사자가 지급하는 대금은 금전이어야 됩니다. 금전 반드시. 이렇게 의하고 의 속에서 특징 두 가지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일단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양당사자에게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쌍무 그랬어요. 이행이 끝나면 서로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랬죠? 유상 그랬죠. 유상.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
뭐라 그랬지 이거를? 낙성 그랬습니다. 유상쌍문 낙성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를 쓰는 방식에 의하여야 되는가? 아닙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계약서 써도 되고 계약서 쓸 때 자필로 써도 되고 워드 쳐도 되고 표준 계약서를 써도 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분류식이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중얼중얼해서 외워야 돼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매매계약의 주소입니다. 하고 주소하고 그래서 딱 있으세요. 두 번째로 이 계약의 성립 즉 체결과 관련해서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봤어요. 어느 일방의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청약 또는 상대방의 대금을 지급할 때는 청약 즉 어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두 가지만 의사 합치가 있으면 돼요. 어떤 재산권을 넘겨줄 것인가와 대금을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요 두 가지만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이 정하는 것도 꼭 계약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대금도 얼마 이렇게 확정 안 해도 돼요. 이행기 당시에 공시지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재산권과 대금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고 이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시기, 대금 지급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굳이 양당사자에 언제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재산권을 넘겨줄 것인지, 대금을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법이 계약,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가 매매예약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계약금과 관련된 건데 이 매매계약은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번 순환에 굳이 매매예약이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예약은 각과 을이 만나가지고 A 토지에 대해서 장차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왜 이런 짓거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둘이. 그날 만나가지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만나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할까? 라고 청약을 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러자! 승낙을 했어. 청약과 승낙이 있으니까 계약이죠? 계약이잖아. 계약인데 본 계약이 아니라 본 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매매예약도 계약입니다. 매매예약 자체도 계약인데 이게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본 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계약. 이게 매매예약이에요. 이런 경우 있나요? 있지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계약을 할 때 물건과 대금 및 이런 걸 정해서 가계약을 하면 이거는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입니다. 가계약 중에는 예약이 하나 있고 본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가계약이라 해서 무조건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계약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매 예약은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계약이라는 거. 우리 민법 총칙 처음에 법률행위 종류를 공부할 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구별한 적 있죠? 거기 그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해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법률행위 종류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면 단독행위 4개에다가 계약 하나를 끼워 넣어요. 그래서 계약을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때 답으로 지난주에 봤던 합의해제 계약이라 그랬죠. 요게 3번 답으로 나왔고요. 매매 예약 요게 1번 답으로 나왔어요.
매매 예약은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만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하는 계약이라는 거. 본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계약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식당 예약도 마찬가지죠. 식당을 예약하는 것도 계약이에요. 근데 본계약을 한 건 아니죠. 예약한 시간에 가서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하는 것, 이게 본계약이에요. 그걸 미리 약속한 거야. 그래서 음식점 예약도 예약의 형태이지만 역시 계약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계약금입니다. 3년에 2번 정도는 나옵니다. 계약금이. 왜 계약금이 중요한지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첫째, 계약금이 뭘까? 계약금이 뭔지는 다 아시죠? 계약금이 뭔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민법 565조에 의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증약금이 됐든 보증금이 됐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물건,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 요걸 계약금이라고 개념을 잡아놨어요. 민법이.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다 해서 꼭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건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억 매매 계약을 했고 보통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의 한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요구를 하죠. 그리고 매수인도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보통 줍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계약금을 요구를 해요. 갑이. 그런데 을이 돈을 가져왔다면 이걸 금전으로 줄 수 있겠죠. 금전으로 줄 수 있죠. 근데 돈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갑은 계약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을이 타고 온 자동차를 계약금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받아. 자동차 계약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죠. 자동차도 계약금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을이 자동차를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계약금으로 줬어요. 나중에 을이 잔금을 줄 때 얼마를 줘야 돼요? 얼마 줘야 돼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얼마 줘야 돼요? 아니, 얼마 줘야 돼요? 잔금 줄 때 얘가 대금 줘야 되잖아. 얼마 줘야 돼요? 1억 줘야죠. 왜 9천을 줘요? 이거 줘놨으니까 이게 대금이에요? 이게 대금이야 이게? 대금 아니죠? 1억을 주는 거예요. 1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약금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습니다. 이럼 또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아이 나중에 대금에 충당하던데요? 그럴 뿐이에요.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1억을 주고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죠. 반환이 원칙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도. 몇 년 전에 계약금 관해서 지문이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계약금이 교부되고 이행이 된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죠? 99% 수험생이 그걸 틀린 답으로 체크하셨어요. 그 문제 아주 쉬웠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1%도 안 됐어요. 왜? 상식으로 풀었으니까. 계약금 안 돌려받던데 상식적으로. 대금 일부에 충당하던데 그건 상식적인 거고 법적으로는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계약금을 줬어요. 돈으로 1,000만 원을. 예? 나중에 돈 대금을 치르고 1,000만 원 어떻게 돼요?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FM대로 하려면 을은 1억을 주고 1,000만 원 돌려받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돈으로 줬든 물건으로 줬든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행되면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계약금의 뜻부터 우리 일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계약금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예?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사 하실 때도 요 계약금 부분은 의뢰인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뭐 실무하시면서도 이거 뭐 완전히 틀리게 설명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예. 에이 참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의와 계약금의 특징을 머릿속에 먼저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매매계약 따위를 할 때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주는 경우가 99%입니다. 편의점,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거 매매예요. 계약금 줘보셨어요? 안 줘봤죠? 계약금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매매계약.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게 왜 매매냐? 그 매매지 뭐요 그게? 물물교환이에요? 매매잖아요. 그런 걸 현실 매매라고 불러요. 보통. 근데 매매계약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금은 부동산처럼 덩치가 큰 거를 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한 날짜와 이행기가 다른 경우 이럴 때 보통 지급을 할 뿐 대부분의 매매계약은 계약금 따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주고 받으려면 매매계약과 별도로 계약금을 주고 받기로 하는 계약을 따로 해야 돼요. 예? 그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해보신 분 해보셨죠? 그때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계약서에 계약금 얼마 주기로 한다고 한 것 그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대금 얼마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방법이라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잔금 얼마 이렇게 쓰죠. 이때 계약금 얼마 이렇게 쓴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꼭 해야 돼요 그거? 아니죠. 대금 1억 지급 방법 계약날 1억을 전부 지급한다 라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 말이죠. 아니더라. 근데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에다 문구 하나 넣어 계약금 얼마 주기로 그러면 그게 계약금 계약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 계약을 하냐 안 하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에요. 계약서 한 장에 계약금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매매 계약 이후에 계약금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독립한 계약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매매 계약하고 며칠 있다가 계약금 계약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장하겠죠 지금? 네? 상상이 안 돼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계약금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민법상. 독립된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계약 이후에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도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없이 계약금 계약만 덜렁 하는 경우는 없지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효력이 상실이 되면 계약금 계약도 따라서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 돼 종된 계약이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유물계약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물계약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어요. 유물계약이 뭐였죠? 스티커 50장. 기억나세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뭔가를 줘야 성립하는 계약을 유물계약이라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이 유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얼마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를 않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민법에서 유물계약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억 매매 계약을 하고
오늘이 며칠인가? 27일인가? 1억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계약금 1,000만 원 돈도 안 갖고 오고 자동차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을이 내일 계약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계약금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1억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갖고 오지 않은 을이 내일 갑한테 계약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금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 다음날 됐어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줄 의무가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약속대로 야 오늘 계약금 주기로 했으니까 계약금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왜? 계약금 계약이란 것 자체가 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약속한 날짜에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이 아니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예요. 상상하기 힘들죠?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안 줘. 안 주더라도 계약을 해제를 못해.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주겠다라는 약속만 성립하지 않고 주고 받아야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유물계약. 세 번째, 그럼 이 계약금을 왜 주냐? 계약금의 기능.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 증약금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매수인이 계약금 영수증이 딱 있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계약금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증약금의 성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법은 해약금의 성질을 부여해놨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약금이 뭘까?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줬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줘. 을의 채무 불이행.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갑 계약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싫으면 계약할 때 특약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약금을 을의 채무 불이행과 결합을 시켜서 반환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뭐의 성격을 갖게 된다? 에? 뭐라 그랬어요? 위약 계약금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금 자체를 손해배상에 충당한다 그랬죠? 만약 이런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별도의 특약을 하면 그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까지 갖게 됩니다. 세 가지 성질이 있다. 다만 위약금의 성질은 당사자는 뭐가 있을 때? 특약이 있을 때. 반드시. 따라서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해제됐을 때. 됐죠? 그 다음에 해약금. 해약금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억 매매를 했는데 1천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주고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죠. 그렇죠? 근데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다. 갑과 을에게는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가 있을까? 계약금 계약. 을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왜 없어요? 이미 계약금은 준 상태라니까. 그렇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 계약금을 요구할 권리, 그럼 큰일 납니다. 이미 계약금을
줌으로써 계약금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계약금을 요구할 권리라든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생기냐 말이지.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하나씩 생겨요. 이때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이 아니야. 계약을 해서 생기는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약정 해제권입니다. 계약금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이어서 약정 해제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 당사자 간에 묻지마 해제권이 하나씩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묻지마 해제권.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 일단 해제권이 하나씩 딱 생겨요. 이걸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능을 해약금이라 합니다. 근데 요 해제권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이 이거를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이 해제권 행사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를 규정해 놨고요. 두 번째,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규정을 해놨어요. 언제까지 행사할 것이며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규정해 놨습니다. 먼저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를 하면 이 해제권은 소멸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를 하면 해제권이 소멸하니까 그 착수할 때까지만, 착수 전까지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행 착수가 뭐요? 그렇죠? 궁금증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행 착수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이행을 할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 해서 계약 내용에 딱 들어막는 이행 제공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그 중간쯤 어디 이렇게 말을 해요.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이걸 이행 착수라 합니다. 판례가. 설명한답시고 대법원이 설명하는데도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행 착수가 언제까지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만 하나 기억을 하자. 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 지급하는 것, 이게 이행 착수예요. 이게 가장 확실해. 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이행 착수예요. 그럼 쉽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머릿속에 일단 넣으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 즉 매수인이 요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받은 사람은 100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매도인이 요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그냥 해제하겠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 100을 돌려주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 방법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써먹는지는 정확하게 몰라.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필요가 할까? 매도인이 왜 100을 주고 해제를 할까? 또는 매수인은 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제할까? 경남권 신공항 부지와 관련해서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붙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밀양이 유력했어요. 왜? 대통령이 누구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하고 가까운 밀양이 유력했었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 막 머리띠 두르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하도 부산에서 난리를 치니까 김해공항 확장으로 틀었죠.
그래서 밀양도 탈락하고 가덕도도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밀양 지역이 유력해서요. 그 밀양 지역의 땅을 서울 사람들이 무지하게 사놨었어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뭐만 걸어놓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근데 밀양이 탈락하니까 다음 날부터 밀양 땅값이 퍽퍽 떨어졌죠. 이때 계약금 걸어놓고 산 사람 차라리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는 게 나아.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한 사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이때 써먹는 거예요. 반대로 밀양으로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땅값이 퍽퍽 뛰겠죠. 이럴 때 매도인은 차라리 100을 주고 해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땅값 폭락이나 땅값 폭등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데 요런 장치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약을 체결해 놓고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다만 시간 제한을 해 놓은 거예요. 언제까지만 하라.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요구로 해라.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해약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당사자의 해제권이 하나씩 생기고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계약금의 기능을 해약금이라고 하며 어쨌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당사자의 해제권이 생기는데 이 해제권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해제권이어서 약정 해제권의 일종이고 이런 해제권은 우리 민법이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를 제한을 가해놨다. 여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요거 조금 자세히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제를 했어. 효과. 우리 지난주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를 봤죠? 기억나세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가 3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예? 뭐가 있었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했고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생겼고요. 별도로 뭐 했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요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였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생기느냐? 이 문제가 있겠죠. 일단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반면에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해제했죠. 그렇죠? 돌려줄 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를 말씀드리면서 약정 해제의 효과하고 계약금 해제 효과가 다르니까 법정 해제 효과를 먼저 머릿속에 빡 뼈대를 잡아놓고 약정 해제나 계약금 해제할 때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표정이 네가 언제 그랬냐 그런 표정이에요. 네. 지난주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는 3가지인데 계약금 해제는 소급 소멸로 끝.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번째로 계약금을 주고받아서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해제권을 꼭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계약을 해제 안 하면 계약금에서 해제 안 하면 뭘 할까요? 이행을 하겠죠. 그렇죠? 어른 잔금 치르고 값은 물건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이행이 끝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된다? 이행이 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계약금 어떻게 한다?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금전으로 계약금을 줬을 때는 대금 일부에 충당하지요. 또 하나 매매계약을 1억을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이라고 써요. 이게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잔금은 얼마로 써요? 계약서에 얼마라고 써요? 9천만 원이라고 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대금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거예요. 이미
모르고 계셨죠? 특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하는 게 원칙이 돼. 금전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때는 대금 일부에 충당을 하는 관행, 구두로 했을 때는 또는 계약서에 계약금 얼마 쓰고 잔금을 계약금을 뺀 나머지를 썼을 때는 계약금을 대금 일부에 충당하기로 한 특약 따위를 통해서 대금 일부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계약금이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일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꼭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 및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사실, 성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약금은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해약금이 민법 부여한 성질인데 그 의미 및 그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 이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매매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효력이 생길 거예요.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양당사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이게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이렇게 나누면 되죠. 매도인의 권리는 대금 청구권이고요. 그렇죠? 대금 청구권이 생길 거예요. 기본이에요. 의무는 뭘까요? 매도인 의무. 재산권 넘겨줄 의무죠. 반면에 매수인 권리는 뭘까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뭐 이렇게 되겠죠? 요때요, 요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이어야 돼요. 무슨 재산권? 완전한 재산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멀쩡한 거여야 돼요. 멀쩡.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주유소를 팔았을 때 유류 저장 탱크하고 주유기도 넘겨줘야 돼. 부합물, 종물도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아예 재산권 자체를 넘겨줄 수 없는 경우하고 넘겨주긴 넘겨주는데 불완전한 경우, 이런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주라 그랬는데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남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어떻게 처리할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가 있어요. 갑이 을과 1월 10일 날 자신이 갖고 있던 소를 매매했어요. 보통 소를 매매하면요, 그날 계약하고 돈 주고 소 넘겨받아요. 그렇죠? 근데 갑이 이상하게도 소 매매 계약은 오늘 하고 계약금만 받고 소는 1월 20일 날 넘겨주기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을이 오케이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을은 약간 이상해. 왜 열흘 뒤에 넘겨준다 하지? 뭐 약간 이상은 하지만 일단 계약금을 주고 소 매매 계약을 하고 열흘 뒤에 소를 넘겨받고 대금을 나머지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월 20일 날 갑이 소를 질질 끌고 왔는데 아니 배가 홀쭉해. 이상하다. 갑의 집을 은밀하게 가봤어. 아니 송아지가 한 마리 태어난 게 있네. 이 소가 1월 15일 날 송아지를 낳았어요. 이 송아지 같은 걸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네? 사과만 과실이 아니에요. 송아지도 과실. 이게 누구 거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 누구 거냐. 이거 갖고도 당사자가 다툴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 매매 목적물 소를 인도 넘겨주기 전과
후로 나눠서 인도 전과 인도 후로 나눠서 인도 전에는 매 도인이 수취해라. 인도 후에는 매 수인이 수취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월 10일 날 소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이 이 열흘 뒤에 넘겨준다 그래요. 을은 약간 이상하죠? 약간 이상해. 왜 저렇지? 그래서 을이 여기에 엑스레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을 눈에. 딱 눌러가지고 엑스레이를 쏴서 소를 봤어. 그랬더니 소 배에 뭔가 하나 꿈틀거려. 그럼 을은 이 자식이 송아지 때문에 열흘 뒤에 넘겨준다 그랬구나. 이때 을은 그럼 내가 이 송아지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럴 때 우리 판례는 대금을 전부 줘라. 갑이 됐다 그랬는데도 굳이 을이 계약금만 주는 게 아니고 대금을 전부 줬어. 그러면 매 수인이 수취한다. 판례. 이게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매도인 의무와 관해서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라는 거 하나 하고 요것 때문에 이제 뒤에서 뭐 하나 나와요. 또 하나가 과실을 누가 수취할 것인가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특히 요거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매 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는 매 수인이 수취한다. 그럼 또 쓸데없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 인도 받았는데 돈 안 줬을 때는 어떡하나요? 또 이런 안 했나 생각을? 제가 얘기해 괜히 머리가 아픈 건가? 그럼 나중에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인도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이 수취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의무. 당연히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금을 언제 지급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어디서 지급할지 이런 걸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금 지급 시기라든가 대금 지급 방법이라든가 대금 지급 장소에 관련해서 약정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약정이 없어. 계약은 성립했어.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 지급할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 어디서 지급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와 관련된 규정을 민법이 몇 개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민법 규정 몇 개 보면 돼. 이 대금 지급 의무와 관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거절이라는 건 지난주에 항변이라 그랬죠. 그 항변이 동시 이행 관계에서 발생한다 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걸 하나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소를 넘겨주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갑이 을에게 소를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매매계약에서 별도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게 있어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소 매매계약을 했는데 1월 15일쯤 병이라는 자가 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1월 10일 날 갑이라는 놈하고 요렇게 생긴 소 매매계약 했지? 그런데 열흘 닷새 뒤에 10일 날 하고 20일 날 돈 주고 넘겨받기로 했지? 그렇다. 얘가 이렇게 말해. 그 소 내 거고 갑이라는 놈이 훔쳐간 거야. 내 거니까 나중에 잔금 치르고 소 넘겨받았다가 너 소유권 뺏길 수도 있어. 요렇게 경고를 하고 전화를 꼭 끊어요. 이때 을 병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병이 자기 거래. 전화가 와서 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1월 20일 날 갑이 소를 질질 끌고 왔어요. 을 걱정스럽죠? 왜? 병의 말에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나 병이라는 놈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나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불안해서 못 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지급거절권이라 그래요.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가 있는 경우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 주장의 진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럼 이때 갑. 만약에 갑이 도둑놈이라면 아이 좀 도둑이 지발 저리겠지만 만약에 진짜 갑 소유야. 병이 거짓말한 거야. 그럼 갑은 야 그 병이 거짓말한 거 이거 진짜 내 거요. 그래도 그럼 믿지를 않아요. 갑하고 병하고 삼자대면 해갖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안 믿어. 그러니까 갑은 만약에 이게 자기 진짜 자기 소유라면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내 건데 이걸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 말로는 안 믿을 테니까.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 믿겠다면 대금을 공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또는 소하고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렇게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에 대하여 매도인이 두 가지 대응 수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금 공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별도의 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걸 매매계약의 효력에서 기억을 간단히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문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매매계약의 효력은.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게 하나 나옵니다. 요 경우. 좀 전에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A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 매매가 됐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그럼 정이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정이 소유자가 맞겠지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에서 봤듯이 갑, 을 간의 매매가 갑의 만취를 이유로 무효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 을 간의 매매가 무효야. 갑이 을과 계약할 때 만취 있었어. 그럼 매매 무효고 등기 무효예요.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정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 요 둘 사이도 매매를 했었죠? 병은 매도인이지요? 정은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은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돼. 근데 넘겨줬어요? 못 넘겨줬어요? 못 넘겨줬어요. 등기는 넘겨줬다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정에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질 못한 상태예요. 이때 병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죠? 병도 등기 믿고 사가지고 등기 믿고 넘겨준 거잖아. 병한테 잘못이 없어요. 두 번째, B자동차를 H회사가 만들어서 을에게 팔았어요. 100km 넘으니까 퍼졌네? 오늘 공장에서 인수해온 자동차가 100km 넘으니까 시동이 턱 꺼졌네? 권리는 넘겨줬죠. 재산권은 넘겨줬는데 목적물에 뭐가 있어요? 하자. 시동이 꺼졌다는 건 뭔가 결함이 있는 거죠. 자, 이때 H회사 100km 넘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차를 일부러 만들어서 팔았을까? 아니죠. 고의 없죠. 부주의해서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 H회사는 이 자동차 시동이 꺼진 것에 대해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결국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공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아예 넘겨주지 못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넘겨줬는데 그 목적물에 결함이 있거나 분명하죠? 그런데 매도인한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매도인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진다 안 진다? 에? 제가 뭐라 했어요? 매도인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요. 민법의 대원칙이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라서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분명히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어요. 따라서 매도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 매수인은 울어야지요. 똥 밟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매도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것, 이걸 담보책임이라고 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권을 아예 넘겨주지 못하거나 넘겨는 줬는데 물건에 결함이 있거나 그런데 매도인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매수인이 입는 타격이 너무 심하다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매도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걸 뭐라 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렇게 불러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즉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무엇을 추구할 수 있는가? 첫째, 대금감액 따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출제액 상환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어요. 완전한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섯 개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답이 하자 보수 청구권이었어요. 하자 보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니에요. 도급인에서 도급계약에서의 담보 책임입니다. 외워야 돼요. 다섯 개.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 자, 이런 게 각각 나머지는 쉬운데 요 두 개는 뭔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을 하게 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은 요 다섯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일부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가 어떤 걸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문의 OX를 판단하려면 기준 14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준 몇 개? 14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와 관련된 기준이 크게 두 개. 요거 재산권 못 넘겨줬죠. 이런 건 권리의 하자라 그래요. 이건 재산권을 넘겨줬는데 물건에 결함이 있죠. 물건의 하자라 그래요. 이때 권리의 하자가 5개가 있어요. 물건의 하자가 2개가 있습니다. 총 7개의 하자가 있어요. 그 7개의 하자에 대해서 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몰랐는지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총 7개 기준에 매수인은 선악 둘로 나뉘니까 총 1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 14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매수인이 이런 권리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게 돼요. 이거를 외워야, 이해 암기해야 담보책임 문제는 풉니다. 그런데 담보책임 문제가 나왔을 때 첫째, 이게 담보책임 문제인지를 몰라요, 수험생들은. 두 번째, 겨우 담보책임이란 걸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담보책임 중에 1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요. 세 번째, 1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꾸역꾸역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외우질 않았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문제는. 네, 그래서 계약법 10문제 중에 제가 8문제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2문제 틀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음 순환에 설명은 드릴 거예요. 다 안 드려요. 몇 개씩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 정답을 맞출 확률 한 70% 정도는 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듣는 분들은 그냥 맞출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매매계약에 담보책임이라는 게 하나 있다.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오지만 반드시 틀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지 맞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 쉬운 거 맞출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매도인의 완전한 재산권 이전 의무 요와 관련된 담보책임이라는 놈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담보책임은 법정 부과실 책임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내용이 5개가 있다는 거. 요것만 오늘 기억을 하세요. 요것만. 내용이 5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에 할 거예요. 자, 매매계약의 효력 및 담보책임까지 왔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환매라는 거. 이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